중력에 대한 문제가 파이 중간자의 발견으로 해결이 됐죠. 그런데 또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불안정한 원자핵에서는 방사선이 나왔는데, 자연 방사선이 나왔는데, 그때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마 붕괴는 들뜬 상태의 원자핵이 더 낮은 상태로 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가 감마선으로 나오는 것이었고, 전자기파였죠. 알파 붕괴는 알파선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또 베타 붕괴는 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감마선과 알파선의 경우에는 나오는 에너지가 원자핵의 불안정한 원자핵의 종류가 딱 정해지고 어떤 상태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알려지면 그 원자핵의 에너지, 알파선이나 감마선의 에너지가 딱 한 가지 에너지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라듐에서 알파선을 내고 라돈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라듐에 있는 상태에서 라돈에 있는 상태로 알파선이 나오면 그때 물론 질량까지 다 고려한 그런 총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처음 라돈 원자핵의 질량은 나중 처음 원자핵을 우리가 어미핵이라고 합니다. 나중 원자핵 그 알파선을 붕괴하고 바뀐 원자핵을 딸핵이라고 하는데, 딸핵 원자핵의 질량 더하기 알파선의 질량, 그것을 처음 어미핵 질량으로 뺀 그 에너지 차이가 바로 알파선이 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값으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베타 붕괴는 이상했어요. 베타선의 에너지는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원자핵에서 베타 붕괴되는데, 똑같은 원자핵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베타 붕괴가 되는데, 어떨 때는 베타선의 에너지가 좀 많았다가, 어떨 때는 에너지가 작았다가, 어떨 때는 베타선의 에너지가 거의 0이었다가, 여기 나오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베타선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미 원자핵이 있고 딸 원자핵이 있으면 그 사이, 그 차이, 그 상태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데, 나올 때 에너지가 여러 가지니까, 심지어 보호의 원자 모형한 보호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드디어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증거를 본 것이다, 봤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원자에서 나오는 빛도 그렇고,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었죠.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에너지 상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에 딱 정해진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원자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베타선에서만큼은 이렇게 연속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렇게 베타선이 나올 때 최대 에너지는, 정해진 반응에서 최대 에너지는 항상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대개 한 1 MeV에서 2 MeV 이 정도였는데, 이 최대 MeV는 같지만 연속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그럴듯하게 제안한 사람이 바로 파울리였습니다. 여러분, 파울리, 베타 원리 한 사람 생각나죠? 파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전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자도 같이 나온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입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이지가 않는다, 관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뭔가 관찰하려고 하면 상호작용을 해야지 관찰하는 겁니다.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하지 않는 아마 그런 입자가 나오나 보다. 또 이 입자는 전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중성이면서도 뭔가 잘 감지되지 않는 그런 입자가 또 나오니까, 에너지를 나눠서 갖고 나오니까, 두 입자가 함께 나오면, 베타 붕괴에서는 두 입자가 함께 나오면 전자가 에너지를 좀 많이 갖고 나올 때도 있고 좀 적게 갖고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죠. 그래서 이 또 나오는 또 다른 입자가 중성 입자니까 뉴트론이라고, 중성 입자라는 뜻을 가진 뉴트론이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32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체드윅이 다른 실험에서
중성자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죠. 이건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중성 입자였죠. 베릴리움에 알파선을 충돌시켰더니 베릴리움에서부터 뭔가 중성 입자가 팍 나왔는데 프로톤을 양성자를 탁 쳐내는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한 입자. 근데 전하는 안 갖고 있는 입자. 이것을 중성자, 뉴트론이라고 부르기로 그 이름을 먼저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페르미가, 여러분도 페르미 잘 알죠? 페르미 연쇄반응 같은 원자핵에 대해서 원자핵에다가 중성자 집어넣으면 초우라늄 원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던 페르미가 베타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이론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울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전자와 함께 다른 입자도 또 나온다. 이 입자는 전혀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아주 질량도 거의 없는 이런 입자다. 그래서 이 입자를 중성미자, 영어로는 뉴트리노라고 부르기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뉴트리노는 작은 중성 입자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번역해서는 중성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붕괴 문제가 해결이 됐고 뉴트리노가 나온다. 그리고 다른 반응에서도 이런 뉴트리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트리노를 직접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난 뒤에야 비로소 뉴트리노를 직접 측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뉴트리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뉴트리노가 나오는 반응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원자핵에서 중성자의 상태보다 더 낮은 상태에 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나중에 알고 본 것이지만, 중성자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자유중성자라고 합니다. 원자핵에서 나온 중성자 하나를 갖다 놓으면 1000초 뒤에 이것이 양성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양성자로 바뀔 때는 전자와 함께 뉴트리노가 나오는데, 이 뉴트리노는 반뉴트리노가 나옵니다. 여기서 왜 반뉴트리노가 나오는지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뉴트리노라고 하는 입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우주선 실험으로 알게 된 소립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론으로 알게 된 소립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1947년 정도에 이르니까 이제 소립자는 뭐 이 정도로 정리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원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다가 원자 속에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있으니까 이 세 개가 소립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주선 실험에서 뮤온이 발견됐어요. 이건 뮤온은 이거 왜 나왔는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파이 중간자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붕괴를 설명하려니까 뉴트리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양전자도 발견하게 됐죠.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양자역학을 만드니까 바로 이제 반입자가 존재해야지만 됐고, 그게 이제 우주선 실험에서 또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전자의 반입자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입자들은 다 반입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도입된 전자, 양성자, 중성자에다가 이제 몇 가지 소립자를 더 더해가지고 그러면 소립자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정리된 듯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1947년 말쯤 돼가지고 구름상자 실험에서 이상한 또 트랙을 보게 됐습니다. 구름상자, 여기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여기 나판이 있는데, 나판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 생성된 그런 입자들의 그 흔적이 보이는데, 이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중성 입자는 구름상자에서 그 이온화를, 다른 입자를 이온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궤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파이 플러스 입자하고 파이 마이너스, 파이 중간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하를 안 띤 파이 제로가 있고, 전하가 플러스 1을 띤 파이 플러스가 있고, 전하가 마이너스 2를 갖는 파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밑에 V자 모형으로, V자를 거꾸로 세운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입자 두 개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이 중간자, 파이 플러스 중간자와 파이 마이너스 중간자를 만든 이런 새로운 입자,
새로운 중성 입자를 발견하고 이것을 K0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K0가 파이 플러스와 파이 마이너스로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1950년에는 우주선 또 사진을 찍었어요. 또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사진 에멀션 사진을 찍었더니 이번에는 파이 입자 두 개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와 파이 마이너스로 붕괴하는 중성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 입자는 질량이 굉장히 양성자처럼 굉장히 큰 거겠어요. 이것을 람다 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새로 또 다른 종류의 입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때까지는 1950년 뭐까지는 이런 소립자, 기본 입자에 대한 실험 또는 발견은 주로 우주선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실험해서 그것도 구름상자나 사진 에멀션 가지고 했는데 1952년에 미국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 드디어 입자 가속기 큰 것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에너지를 한 3GeV, 3GeV면 양성자 3개의 질량 에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이걸 싱크로트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이클로트론 한번 배운 적 있죠. 사이클로트론은 거대한 자석 하나로 만든 거지만 싱크로트론은 군데 자기장을 걸어줘 가지고 이 양성자가 원형 궤도를 돌게 하면서 군데 또 축전기를 가지고 가속을 시켜줘서 높은 에너지로 원형 궤도를 돌면서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도 꽤 큰 실험 장치인데 바로 이 실험 장치에서 우주선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입자를 다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로 알려진 입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K 입자라고 한 거하고 람다 입자라고 한 것이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파이 중간자를 높은 에너지의 파이 중간자하고 프로톤하고 양성자하고를 꽉 충돌시키면 그러면 이제 K 중간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K 입자 이런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중간자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반드시 그렇게 새로 발견된 K 입자나 람다 입자나 이렇게 이게 쌍으로 항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 발견한 것처럼 붕괴할 때는 람다나 K가 붕괴할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입자로 붕괴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새로 만들어질 때는 항상 K나 람다 또 람다와 비슷한 게 나중에 시그마라고 하는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쌍으로 나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나중에 설명하지만 겔만은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쿼크를 처음 제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묘도라는 새로운 성질을 도입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입자들은 기묘도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K 입자나 시그마 입자나 람자 입자 이런 것들은 기묘도를 가지고 있는데 K 입자하고 K 제로 입자 이건 전하가 없는 겁니다. K 플러스 입자 이건 전하가 있는 건데 이것의 기묘도는 플러스 1이라고 그러고 람다 입자, 시그마 입자 이런 것의 기묘도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때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 기묘도가 반드시 보존되어야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응 전의 기묘도가 얼마면 반응 후에도 모든 입자들의 기묘도를 다 더하면 그것과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기묘 입자들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기묘 입자가 1인 거하고 기묘 입자가 마이너스 1인 거하고 같이 만들어져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묘도가 같게 이렇게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기묘도라는 새로운 성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잠시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입자 가속기를 만드니까 소립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입자들이 한 개씩 두 개씩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1950년대, 1960년대로 가면서 소립자들의 숫자가 몇십 개, 몇백 개까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